2023년 7월 25일 두 번째입니다. 지금 콜롬비아가 대한민국에 2대0으로 이기고 있네요. 골키퍼가 문제네요. 하나는 페널티킥인데, 골키퍼가, 이 키커에 완전히 농락당했네요. 방향을. 김병진한테 배우지. 또 하나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알깐다 그러죠. 그러니까 약으로 보면 알까는 거고, 이건 공중 알까기를 했네요. 글쎄, 어쨌든. 그래서 2대0입니다. 좀 밀리는 것 같네요. 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예전에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아니, 이게 제가 이제 경기 남부 쪽이나 아니면 수도권, 그러니까 강남에서 찍어서 1시간 안쪽에 고속도로를 타고 왜 이렇게 많은 냉장 창고들, 물류창고, 로지스틱 이런 게 많냐, 물류창고들이. 그것도 주로 까보면 대부분 재벌 3, 4세들, 애들이 주요 대주주거나 소유주인. 이건 뭐냐면 현대나 이런 애들 마찬가지죠. LG나 다른 애들처럼 3, 4세들한테 기업사의 물류를 다 몰아줘서, 그러니까 물량 몰아주기 해서 그 지분을 해서 계열사를 편법 상속, 불법 상속하는 방식. 가장 나쁜 짓인데도 그냥 다들 그냥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수도권에 이 큰 창고 한두 개쯤 안 가지고 있는 재벌 3, 4세, 이제는 5세쯤 되겠네요. 이런 애들이 없으면 등신이다. 그런 거 하나라도 없으면. 왜냐? 어차피 물량 몰아주기 하면 거기에 물량 갖다 놨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일종의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죠. 해갖고, 거기다 이문 좀 붙여갖고, 엄청난 막대한 일들. 요새는 또 그런 걸 잘 못하게 하기지만은. 그래서 그런 창고들이 많다. 근데 이 소방법도 다 어기고 그냥 날림 공사해. 그러니까 공사하던 인부들 싹 다 죽고 소방관들 죽고 난장판이다. 그런데도 관련된 담당 공무원 놈들이나 이런 놈들은 소방검사라든가 중공검사 개판으로 하고 한국 사회의 재벌들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먹는 대기업 재벌놈들, 그리고 한국 사회 공무원의 부패, 그리고 소방법, 건축법, 별게 다 있는 농축된 게 수도권 인근의 물류 창고들이 왜 불타는가? 이 무슨 소설의 제목입니까? 비극이죠, 비극. 한국의 수도권 인근의 창고들이 왜 불타는가? 라고 하는. 그 답은 그겁니다. 다 압니다. 예? 증권회사 애들도 그렇고, 재벌 증권회사 아니면 분석하는 애들, 소방하는 애들, 건축에는 다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다 합니다. 근데 다 그냥, 한 패거리죠. 한 벌에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죠. 어디 하나 이제 거대한 카르텔이죠. 누구 말대로. 진짜 카르텔은 거기 있는데, 엉뚱한 데만 조져대니까, 그거 건들 수는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건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이게 뭐냐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도 문제는 그거를 어딘가에 납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납품은 대기업이 하는데, 대기업이 납품하는데 이놈들이, 대기업 놈들이 그거를 설계도를 이렇게 가져오라 그러고, 아니면 해갖고 엉뚱한 중국이나 이런 회사나 아니면 언데인데 거기다 베껴갖고 만들게 한 다음에 그거를 시장에 풀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하다가 보면 이제 공급선을, 부품 제조선을 바꿔버리는 거죠. 기술 도둑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굳이 기술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도둑질 당하고 뒤통수 맞고 뺏기고, 그러면 다 거지 되는 거죠. 자기 전 재산 다 털어넣어서 기술 개발했는데
결국은 소송해봤자 실제로는 7%, 승소율이 7%입니다. 7%. 특허 및 영업비밀 소송의 승소율이 7.5에서 7.7%입니다. 국내 특허 소송 승소율, 손해배상액이,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한국은 기껏해야 1억 원입니다. 중간값이죠. 미국은 65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국은 주로 그냥 법관의 재량, 판사 잘 만나면, 그리고 미국은, 일본은 증거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엄격하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겁니다. 미국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아주 박살 나는 것과 큰 차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성장하고 건실하게 성장해야지 일자리도 생기고 국가 경제가 튼튼해지면서 임금도 오르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다 그냥 재벌들 아니면 이 기술 기생충들이 쭉쭉 빨아먹는, 이게 이제 한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는 그것을 도입해야 된다. 말하자면 특허 침해를 당했을 때 그걸 입증의 책임이 제기하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해보면 중소기업은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변호사를 쓰고,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하느냐. 그러면 그거를 법원에 피해자가 자료를 신청하게 되고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면 각각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입니다. 즉 소송 당사자 양측에 재판에 앞서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청구인과 피청구인한테 증거를 가져오세요. 아니면 당신들이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걸 공유해서 전문가가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그 증거에 따라서 전문가가 판정한 대로 판결하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악덕,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반도체 기업, 예를 들어 공산당의 산하에 있는 어떤 기업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유령 컴퍼니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국내에 만들어 갖고 국내에 어떤 회사가 건실한 어떤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기업한테 이런 걸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증거를 조사한답시고 그 기술이 이렇게 증거로 오면 그거 보고 베껴서 가져가면 이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즉 말하자면 자료를 무차별하게 공개해 갖고 그걸 강제하면은 기술 유출의 문제. 이게 참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이 균형이라고 하는 거, 기술 공개라고 하는 거 때문에 제대로 된 증거 조사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본 거다. 즉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재벌한테 피해를 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외국 업체한테 피해를 보기도 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해갖고, 즉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특허 침해 소송은 결국은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다 패소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증거를 확보하는데 그렇게 강제력을 쓰게 되면은 결국은 기술 유출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특허청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거를 도입하겠다. 즉 말하자면 산업계가 영업기밀 유출을 우려할 장치를 보완해서, 그래서 한 두세 가지의 특징이 같습니다. 즉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때 그 증거조사 범위를 특허 침해와 손해 관련 자료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법원이 증거 개시를 그러니까 결정을 했을 때 기업이 이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방어권. 이게 사실은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재벌이라든가 이런 흔히 말하는 기술 도둑들한테 방어권을 강화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반론으로서는 기업의 방어권 강화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기술 도둑이 아니거든요.
어떤 의도를 가진 도둑들이 소송을 통해서 기술을 탈취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이게 되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건 뭐냐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 고소 쪽, 청구인 쪽 기업에 가서 증거를 대고 피청구인 쪽에 가서 해고, 만약에 조사를 불응하면 이건 패소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거. 근데 문제는 기업 내부 자료가 무분별히 유출될 때의 문제. 그리고 만약에 이럴 경우 이제 여러분이 그 예측하듯이 그러면 그 전문가라는 애들이 대부분 그러면 기업이 아니라 뭐 또 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실제로는 전관 뭐 변리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일 경우에는 결국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사실 그걸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3의 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이럴 건 일종의 이게 배심원 같은 역할 아닙니까? 배심원과 그런 거죠. 배심원 형태죠. 배심원과 전문가. 그러니까 형사사건으로 말하면 전문적인 어떤 예를 들면 국가수 법의관이라든가 아니면 CSI라든가. 근데 똑같아요. 형사사건도 똑같습니다. 국가수 법의관은 어떻게 믿느냐? 얘들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어떤 것 때문에 해고, CSI 애들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어떤 그 증언하는 애들이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걸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기업 비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익으로 쓰지 못하게, 그 처벌을 엄격하게 한다든가, 누출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전문가를 제적 기피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주 정교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은, 바꾸지 않으면은, 지금의 우리의 어떤 그 한국 사회의 건실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막 이렇게 놔두면은 자본의 논리에 돈 가진 놈들, 힘 가진 놈들에 의해서 건실한 그 중소기업들이 사냥을 당하는,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야 돼요. 특허 사냥꾼이라는 걸 아십니까? 특허 괴물이라고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는 근본적인 동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허 침해에 대한 손방망이 처벌, 기술 뺏기기 풍조. 왜? 말하자면 특허 관리 기업이라고 해서 NPE라고 해서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특허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거예요. 산 다음에 그거로 내 거랑 비슷해? 고소. 내 거랑 비슷해? 고소. 해갖고 그 고소하게 되면 얘네들은 어차피 비싼 변리사나 이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소펌이 있기 때문에 고소당한 쪽에서는 그 법률 비용이 아까우니까 법률 비용만큼 이렇게 합의하자. 그럼 뭐 그걸로 쓱. 이게 진짜 나쁜 새끼들이 특허 괴물, 특허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제가 쓴 드라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재미가 없습니다. 제 드라마는. 어쨌든 특허 사냥꾼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특허 침해 소송의 승소율이 7%밖에 안 되는 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술을 개발을 합니까? 베끼면 되지. 아무도 기술 개발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회의 산업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인데 우려가 되는 바는 아까 그겁니다. 전문가를 어떻게 공정하고 제3자적인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수의 법의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증거 관련된 이런 사람들, 법의관도 못 믿고 증거 게시하는 애들도 못 믿고 다 증거 조작하고 이런 애들이 많다고 하면 그럼 그걸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왜 죽어나가는가? 다른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디스커버리 제도. 자, 좀 황당한 뉴스가 하나 있어갖고
즉 말하자면 10초 이하 만지면 성추행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탈리아 법원이 이탈리아가 좀 이상한 나라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청바지 소송 너무 유명하죠. 청바지를 입고 있으면 강간이 아니다. 강간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청바지 벗기기 힘드니까. 이게 이탈리아 법원의 판결을 청바지 소송을 해서 이탈리아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근데 이탈리아 법원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66살의 안토니오 아볼라라고 하는 남성한테 무죄를 선고했어요. 얘는 이제 학교 직원인데 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 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졌어요. 이게 솔직히 무슨 소리가, 66살 된 놈이 17살 된 여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졌는데 이게 성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뭐 이런 개 같은, 이 도라이 같은 판사놈은 도대체 뭐야? 자기는 그런 거 맞다. 근데 장난이었다. 그래서 검찰은 3년 6개월. 근데 법원은 무죄.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초가 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살짝 내리고 만진 다음에 살짝 했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은 이해 가십니까? 뭐 여러 그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들도 이게 무슨 개 같은 판결이냐. 그럼 10초 한 5, 6초면 성추행이 아니고 11초면 성추행이냐?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도대체 그거는 누구의 어떤 그럼 성추행이 당한 동안 초시계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피해 학생은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이 판결이 진짜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전 가짜뉴스였으면 좋겠지만은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하면 이건 진짜, 이런 판결을 내는 놈은 이건 진짜 도라이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별의별 해괴한 일이 많지만, 야,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은영에 대한 얘기가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서천석 얘기도 했고, 이제 뭐 오은영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예능인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 같아서 별로 뭐 그냥 뭐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서희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죽음이고, 또 교육 현장에서 많이 폭행도 당하면서 결국은 이제 오은영의 저 금쪽이 시리즈가 결국은 뭔가 나쁜 신호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TV 그만 나와라, 왜 5년 갖고 악플을 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악플을 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비판은 할 수 있죠. 당연히 비판은 해야 되고, 오은영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비친 사회적 파장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돈벌이를 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지만은 적어도 방송사와 본인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본인들의 주제라든가 소재도 일정 정도 좀 살펴봐야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뭐 프로그램에 어떤 언론이라든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이런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은 그 표현을 비판할 자유도 있는 겁니다. 오은영이라는 사람이 무슨 백화점 전문가야?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왜 이 애에 대한 사례는 왜 졌다 이야? 뭐 이런 비판할 자유도 있는 거고, 비판을 하면 되죠. 그리고 그 비판이 여러 공론장에서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형태의 그 대안이라는 것이 그럼 학교 현장에서는 왜 없느냐?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아이들, 예를 들면 뭐 이게 학령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 아니면 뭐 이런 애들의 행동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럼 결국은 학교라든가 아니면 정확한 학제 안에서 이런 어떤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왜 없는가?
결국은 어떤 그 의사 셀럽이 방송 프로를 만들어 갖고 하는 거 결국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이런 거는 결국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교육부나 아니면은 교육청 같은 데서 너무나도 자기 할 일을 너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강남 코인 납치살인 사건 기억나시죠? 이경우가 주범인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경우가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저한테 이걸 전해준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뭐 조심스럽게 할 게 뭐 있냐. 근데 다만 이게 그 범죄와 연관이 될 수 있냐?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대범하게 납치 살인을 할 정도면은, 그리고 만약에 북파 공작원이라고 하면 이거죠. 북에 올라가서 북한 요인들을 암살하고 납치 살해하는 그게 주 임무라고 하면 분명히 그런 특수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얘가 왜 주범으로 계획하고 뭐 설명이 된다. 아무리 간이 크다 하더라도 경험이 없는 애가 납치 살인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경우가 왜 주범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 경우가 북파 공작원인 건 사건 초반기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몇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아마 제 방송 보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범죄의 전체적인 흐름과 어떤 맥락이 연결되느냐. 근데 검찰이나 경찰은 그거는 별로 건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글쎄, 왜 그럼 건드리지 않을까요? 연관이 되면 연관이 됐다고 수사를 하면 되는 거를 뭔가 다른 문제가 있나요?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좀 이따가 원래 월요일날 녹음해야 되는 그놈을 오늘 하루 늦춰갖고 오늘 녹음을 합니다. 지금 뭐 비가 올 것 같은데 바람도 불다가 덥고 습하고 그 앵커가 YTN의 김영수 앵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어떤 그 잔혹 범죄가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날씨하고의 연관성도 연구한 범죄학자들이 있다. 습하고 짜증나고 높은 더위면은 분명히 이런 형태의 이 접촉성 범죄는 늘어난다. 그거는 뭐 연구가 많이 된 바다. 그거를 대응할 수 있게끔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간 관리라든가. 글쎄, 아까 신림동의 조 씨가 뭐 그것 때문이 뭐 그렇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대안으로서, 즉 말하자면 아니 칼질하는 놈들을 어떻게 막아요? 라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얘기 말고 공간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즉 말하자면 왜 기마경찰이 필요하고, 왜 특정 지역에 거울이라든가 아니면 좁은 골목 아니면 넓은 목모의 장애물이라든가. 여러분, 이 광장에 예전엔 여의도 광장이나 이런 데 큰데 그냥 광장만 두지 않고 어떤 장애물이나 엄폐물 같은 거를 두는 이유를, 그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만약 뭐 사건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숨을 곳, 피할 곳, 가릴 곳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5.16 광장, 지금의 여의도 광장이죠. 그 밑에 벙커가 있습니다. 왜 벙커가 있느냐? 대통령이 박정희 때 거기서 행사를 하다가 만약에 북한군이 공습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광장에서 어디 피하느냐? 못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벙커를 만든 거예요. 그거는 공간 안전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도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도 걷는 거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가, 그런 유흥가도 그렇고 뭐 이태원도 강남 이런 데에도 상업적인 것 말고 안전을 위해서
확보할 수 있는 비상벨부터 아니면 간단한 그 안전 그 부스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생겼죠.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빨리 좀 피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린 거 그런 거죠. 옆에서 칼질하는 놈이 쫓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피할 데가 없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뒤로 피하거나 뭔가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 이게 공간 방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공간 방어라는 개념을 그 행안부나 경찰청이나 뭐 소위 말하는 범죄 전문가들이 이것들이 이걸 알까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니까 수사해야지. 뭐 재수 없어서 죽었지. 왜 그 길을 가래? 이렇게가 아니에요. 현대의 치안은 현대의 이런 형태의 굉장히 다양하고 진화된 범죄에서는 거기에 맞는 치안 방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들어 쳐먹을 건지 답답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치안 관련된 연구소도 없어요. 여러분, 치안 연구소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뭐 예전에 그 법무형사정책 연구원이라고 있지만 그거는 법 관련된 그 허접한 그런 데밖에 없고, 실제로 범죄 전문 분석센터, 제가 NCAVC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범죄 분석과 치안 관련된 국가연구소도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거 너네는 아닙니까? 세계 10위의 나라라고 떠들지는 말고, 입만 사라고 떠들지는 말고 제발 좀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달라. 뭐가 어렵습니까? 예?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저는 녹음하러 가겠습니다.